여러분, 마야 신화에 역대급 찐 막장 드라마가 있는 거 아세요? 바로 포폴부에 나오는 신들과 영웅 쌍둥이 이야기입니다. 마야의 창조 신들은 인간을 여러 번 만들었지만 계속 실패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지하세계 신들에게 초대장이 날아오죠. 이유는 바로 시끄러운 공놀이 소리 때문이었어요. 쌍둥이 아빠와 삼촌이 지하세계에서 벌인 레전드 경기 때문이었죠. 지하세계 신들은 빡쳐서 이들을 유인해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아빠의 해골이 나무에 침을 뱉어 쌍둥이를 임신시켜요. 이게 바로 우리의 주인공 후나푸와 슈발랑케입니다. 이 쌍둥이 엄청난 트러블 메이커였어요. 할머니 심부름 안 하고 새를 쏴서 난리가 났었죠. 그러다 지하세계 신들이 또 공놀이 초대를 보냅니다. 쌍둥이는 아빠 복수를 위해 기꺼이 지하세계로 향합니다. 가는 길에 온갖 함정들을 마법으로 피하고 신들을 골려줍니다. 심지어 지하세계 신들을 자기들 쇼의 관객으로 만들어요. 절정은 바로 자기들을 죽였다가 살려내는 마술입니다. 신들이 너무 놀라 자신들도 해달라고 졸랐고 결과는 쌍둥이는 신들을 죽이고는 살려주지 않았습니다. 통쾌한 복수. 결국 쌍둥이는 해와 달이 되어 하늘로 올라갑니다. 신들도 인간들처럼 허술한 면이 많다는 거 참 재밌죠? 얘들아, 신들의 세계에 이런 막장 드라마가 있었대요. 주인공은 스파르타 전사 크라토스예요. 가족을 죽인 환영에 시달렸죠. 그를 조종한 건 전쟁의 신 아레스였어요. 크라토스는 복수에 눈이 멀었죠. 결국 아레스를 죽이고 크라토스가 새로운 전쟁의 신이 됐어요. 하지만 악몽은 계속됐고 올림푸스의 왕 제우스에게 배신당했죠. 더 충격적인 건 아테나가 제우스가 크라토스의 친아버지라고 밝혔다는 거예요. 신들과 티탄들의 끝없는 음모에 크라토스는 결국 폭발했어요. 분노한 크라토스는 올림푸스를 싹 다 파괴해버렸죠. 수년 후 그는 고대 스칸디나비아 미드가르드에 나타나요. 요툰 전사 페이와 결혼해서 아들 아트레우스를 낳았죠. 아트레우스는 예언에서 로키라고 불렸대요. 완전 반전이죠. 페이의 유언을 지키는 여정에서 북유럽 신들과 엮이게 돼요. 결국 그들은 오딘의 적이 되고 라그나로크를 불러일으키게 됐어요. 오딘은 라그나로크를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죠. 크라토스, 이 남자 진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네요. 친부 살해에 올림푸스 파괴까지 스케일이 역대급이에요. 아들 아트레우스도 알고 보니 로키, 친사랑 가족이 신들을 다 뒤집어놨네요. 신들도 인간처럼 가족 싸움하고 복수하고 똑같죠. 역시 신화 속 신들도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이었네요. 다음엔 어떤 신들의 스캔들을 파헤쳐볼까요? 여러분, 태양의 발이 3개 달린 까마귀가 살았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이 까마귀는 동아시아 신화에서 태양 그 자체를 상징하는 중요한 존재였죠. 무려 기원전 5000년 중국 유물에서 새겨진 새 태양 모티프가 그 시작이었어요. 양사오, 룽산 문화에서도 이 새 태양 토템이 계속 이어졌다니 정말 대단하죠. 심지어 유화 유역실로 문화에서도 기원전 5500년 경새와 봉황 유물이 발견되었죠. 이 새들은 당시 리더십의 상징으로 여겨졌다고 해요. 그럼 이 전설적인 까마귀가 어떻게 태양과 엮이게 됐을까요? 중국에는 여러 버전의 까마귀와 태양 이야기가 전해져요. 그 중에서도 양호 혹은 금오라 불리는 황금 까마귀가 가장 유명하죠. 이름부터 황금 까마귀라니 얼마나 화려했을지 상상이 가시죠? 이 황금 까마귀는 태양 속에 살면서 태양을 대표하는 존재였어요. 알이 3개라는 독특한 모습이 신비함을 더했겠죠. 재미있는 건 이 까마귀가 동아시아를 넘어 다른 지역에서도 발견된다는 사실. 리키아와 팜필리아의 고대 주화에도 이 까마귀가 새겨져 있었어요. 아니, 태양의 까마귀가 지중해까지 진출했다니 그야말로 월드스타였네요. 한때는 여러 마리의 태양 까마귀가 존재했다고도 전해져요.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결국 하나의 태양에 하나의 까마귀만 남게 되었다는 전설이 많죠. 이 모든 이야기가 약 7000년 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이라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태양 속에 사는 3발 달린 까마귀, 단순한 새가 아니었네요. 이쯤 되면 태양이 사실 까마귀의 집이었다는 게 학계의 정설 아닐까요? 여러분, 코코펠리 신 아세요? 등 굽은 피리 부는 신이요. 근데 이 신, 알고 보면 보통 내기가 아니랍니다. 완전 소문난 바람둥이래요. 그는 가는 곳마다 음악으로 사람들을 홀리고 다녔죠. 심지어 그가 지나간 자리마다 비가 내리고 농작물이 무럭무럭 자랐대요. 마치 그의 피리 소리가 마법이라도 부리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사실 그건 다 그만의 수작이었다는 거. 그는 비와 풍요를 가져다주면서 동시에 다른 걸 퍼뜨리고 다녔대요. 바로 사랑과 생명의 씨앗을 말이죠. 의미심장하죠? 그의 피리 소리에 마을 처녀들이 다들 설렜다고 하네요. 밤이 되면 몰래 마을을 찾아와 피리를 불었다는 소문도 있어요. 덕분에 많은 아기가 태어났지만 아버지가 누군지는 아무도 몰랐대요. 네, 맞아요. 코코펠리는 사실 바람둥이 신이었던 거죠. 심지어 그는 트릭스터, 신이기도 해서 장난도 엄청 심했어요. 마을 사람들을 놀리고 재물을 감추는 등 말썽을 부리곤 했죠. 피리 소리만 들리면 다들 설레면서도 긴장했다는 후문. 그의 등 굽은 모습은 어쩌면 그 모든 비밀을 감추기 위함일지도 모르죠. 음악과 풍요를 가져다주지만 동시에 예측 불가능한 존재. 그래서 코코펠리는 마냥 좋기만 한 신은 아니랍니다. 아무튼 그가 당신의 마을에 나타난다면 조심해야 해요. 당신의 마음을 훔치거나 혹은 당신의 밤을 훔칠지도 모르니까요. 여러분, 조각상과 사랑에 빠진 남자의 이야기 들어봤어요? 키프로스 왕이자 조각가 피그말리온이 주인공이죠. 그는 현실 여성들이 다 별로라고 생각해서 완벽한 이상형을 직접 조각했어요. 상아로 빚은 이 아름다운 조각상의 이름은 갈라테아였죠. 그런데 피그말리온은 자기가 만든 이 조각상과 사랑에 빠져버린 거예요. 매일 꽃과 보석을 바치고 옷을 입히며 실제 사람처럼 대했대요.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조각상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너무나 간절했던 피그말리온은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에게 빌기 시작해요. 조각상의 생명을 불어넣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죠. 마침 그날이 아프로디테 축제였고 여신은 그의 진심을 알게 돼요. 집으로 돌아온 피그말리온이 갈라테아에게 입을 맞추는 순간 차가운 상아가 따뜻하게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눈을 뜬 갈라테아가 피그말리온을 바라봤고 드디어 살아난 거죠. 이게 바로 역대급 신사랑의 힘이 아닐까요? 아프로디테의 축복으로 둘은 결혼해서 아들도 낳았대요.
자기가 만든 조각상과 결혼이라니 진짜 레전드죠. 이 이야기는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은 정말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조각상까지도. 여러분도 이런 친사랑 꿈꾸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도 이런 친사랑 꿈꾸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 오늘 신들의 가십은 하와이의 전설적인 여신 펠레에 대한 거예요. 마담 펠레 또는 투투 펠레로 불리며 하와이 제도를 창조한 궁극의 여신이죠. 지금도 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믿어져요. 완전 아이콘이죠. 그녀의 본명은 성스러운 땅의 펠레라는 뜻의 펠레 호누아 메아레요. 정말 위엄이 있죠. 하지만 더 있어요. 땅을 먹는 여인이라는 뜻의 카와인의 아이 호누아이기도 하대요. 드라마틱하죠. 여성 정령 하우메아에게서 태어났으니 정말 강력한 혈통이죠. 할머니는 대지의 어머니 파파, 할아버지는 하늘의 아버지 와케아였대요. 정말 최고의 존재들이죠. 그녀의 가계도는 그야말로 최고예요. 고대 창가에 따르면 그녀는 말 그대로 성스러운 땅을 빚는 자래요. 펠레에 대한 첫 이야기는 윌리엄 앨리스가 기록했는데 모든 비밀을 폭로했죠. 그녀는 단순히 불의 여신이 아니라 새로운 땅을 창조하는 그 불의 여신이에요. 말 그대로 주변 세상을 재편할 힘을 가졌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녀의 열정은 너무 강렬해서 불타는 화산으로 나타나요. 불같은 성격으로도 알려져 있지만 아름다움과 창조의 여신이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녀의 머리카락이 섬들을 가로지르는 용암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녀의 눈은요? 창조물들을 지켜보는 빛나는 불씨라고 하죠. 관광객들이 돌을 가져갔다가 불운을 겪은 후 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우연일까요? 투투 펠레는 자신의 아이들 이 집에서 빼앗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 다음번에 하와이에 가면 그 멋진 풍경을 누가 만들었는지 기억하세요. 정말 펠레는 최고의 여신이에요. 존경해요. 여러분, 신들도 수학철에 파티하고 싸우고 난리 났던 거 아세요? 오늘은 게일족의 대축제 루나사 이야기를 좀 풀어볼까 해요. 루나사는 8월 1일쯤 여름과 가을 사이 수학을 알리는 축제였죠. 이 축제는 신 누구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다고 해요. 중세시대엔 대규모 모임으로 스포츠 경기, 경마까지 열렸고요. 물론 먹고 마시고 짝 찾고 물건 사고 파는 건 기본이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종교적인 의식들이 심상치 않았다고 해요. 첫 수확물을 바치고 새 음식으로 성대한 잔치를 벌였죠. 여기서 반전, 심지어 황소를 희생하는 의식까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흥겨운 춤과 연극으로 마무리까지 완벽했죠. 최근 몇 세기 동안은 언덕이나 산 정상에서 모였다네요. 그 모습은 마치 가랜드 일요일이나 빌베리 일요일 같았대요. 이 전통은 20세기까지도 계속 이어졌다고 하니 대단하죠. 산에 오르는 전통은 지금도 남아 기독교 순례로 바뀌었대요. 이 축제, 사실은 새해를 알리는 사나인과 형제 같은 존재예요.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맨성까지 널리 퍼져 있었죠. 웨일스의 고일 아우스트, 영국의 라마스와도 비슷한 축제였다니. 역시 신화 속 신들도 인간 세상 축제엔 진심이었나봐요. 루나사는 단순한 수학 축제가 아니었던 거죠. 파티, 경기, 그리고 드라마까지. 이 정도면 신들의 리얼 예능 아닌가요? 왕이 하늘로 날아갔다면 어떨까요? 그저 신화가 아니라 고대 목록에 기록되어 있죠. 키시의 13대 왕 에타나를 만나보세요. 그는 귀족 출신이 아닌 목동이었어요. 수메르 왕 목록엔 그가 1500년 통치했다고 나와요. 어떤 기록엔 겨우 635년이라지만 여전히 길죠.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가 하늘로 승천했다는 거예요. 그는 또한 모든 외국을 통합했다고 해요. 목동이 제국을 통일하고 하늘을 날았다고 상상해보세요. 다른 초기 왕들과 달리 에타나는 다른 문서에도 나와요. 그래서 그는 역사적 인물로 여겨지는 몇 안 되는 왕 중 하나죠. 정말 날았을까요? 아니면 시적인 표현일까요? 엄청난 힘과 영향력을 나타내는 비유일까요? 그의 아들 발리흐가 뒤를 이었어요. 발리흐는 400년 동안 통치했죠. 나는 왕은 오래가는 유산을 남겼어요. 아이들에게 아빠가 하늘로 날아갔다고 말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이건 현대 연예인 가십도 시시하게 만들죠. 말 그대로 역사에 이름을 새기는 멋진 방법이네요. 다음에 하늘을 올려다볼 때 에타나 왕을 기억해주세요. 여러분, 가장 영리한 신을 아시나요? 바로 거미 아난시예요. 이 친구는 이야기, 지혜, 지식의 신이죠. 악한 사람들은 사회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아난시는 이걸 깨는 데 선수예요. 반항과 의심을 신앙에 심으면서 오히려 신앙을 강하게 만들죠. 기막히지 않나요? 서아프리카, 카리브해, 심지어 미국까지 그의 이야기가 전해졌대요. 대서양 노예무역을 통해 전파된 아난시 이야기, 정말 파란만장하죠. 이 거미는 자신보다 강한 상대를 늘 속여서 이겨요. 신능력해. 재치와 창의력은 기본, 상대의 허점을 파고드는 건 아난시 전문이죠. 트릭스터 역할이지만 이야기의 주인공이자 동시에 악당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한 번은 하늘신 야메에게 모든 이야기를 얻어내려고 했대요. 야메가 엄청난 대가를 요구했죠. 뱀, 표범, 요정까지 잡아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난시는 재치로 이 모든 불가능한 미션을 클리어합니다. 표범은 함정에 빠뜨리고 요정은 끈적한 인형으로 유인했죠. 스케일 대박. 결국 야메는 아난시의 영리함에 감탄하며 모든 이야기를 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난시가 모든 이야기의 주인이 된 이유예요. 하지만 아난시의 트릭은 때로는 자신에게도 돌아오곤 하죠. 자신의 꾀에 넘어가는 모습도 인간적이고 매력이 있어요. 아난시 이야기는 단순한 동화가 아니라 삶의 지혜를 담고 있죠. 역시 신화 속 캐릭터들도 우리처럼 완벽하지 않다는 거 공감 가네요. 다음엔 어떤 신이 막장 드라마를 파헤쳐볼까요?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제우스 이름이 1000개도 넘는다는 거 아세요? 그냥 이름이 아니라 역할이 다 달랐다니까요. 자, 여기서 제우스가 또 일을 저질러요. 어떤 곳에선 빗방울의 제우스로 불렸대요. 농사꾼들에겐 완전 레전드였겠죠? 또 다른 동네에서는 손님 접대의 제우스. 여행객들한테는 필수 코스였다고 해요. 반전이 기가 막혀요. 신탁의 제우스도 있었대요. 미래를 알려주는 능력까지 가졌다니 친사 깊게 맞죠? 헤라가 이걸 알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우스 별명이 너무 많아 헷갈렸을 거예요. 심지어 구름 모으는 제우스도 있었대요. 날씨까지 맘대로 조종하는 만능 능력자.
지역마다 제우스 역할이 달랐다니 대단하죠? 어떤 곳은 축제와 관련된 이름도 있었다니까요. 예를 들면 정화위식의 제우스 같은 거요. 그리스 사람들이 얼마나 제우스를 믿었는지 알겠죠? 거의 만능 해결사 수준이었네요. 이쯤 되면 헤라도 포기했을 듯? 역시 신들도 인간이랑 다를 게 없네요. 별명 부자 제우스.